엄마는 왜 매일 같은 자리에만 앉았을까? 식탁에는 4개의 의자가 있다. 하지만 엄마는 늘 한 자리에만 앉았다. 창가도 아니고 TV도 잘 보이지 않는 구석 자리. 딱히 따뜻하지도 편하지도 않은 자리. 그런데도 이상하게 엄마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게 불편했다.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꾸 나도 그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왠지 모르게 밥맛이 없었다. 왜 거기만 앉으세요? 내가 무심히 물었을 때 엄마는 그냥 웃기만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엄마 방에 들어가 조금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손때 묻은 그 노트엔 이름 없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정우가 오늘 전화했다. 웃는 목소리, 참 고맙다. 냉장고 김치가 셔졌다. 정우 오면 새로 담가줘야지. 목이 아프다. 정우한테 말하지 말자. 괜히 걱정하니까. 그 글을 읽고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나는 그저 바빴고, 그저 피곤했고, 그저 나도 살기 바빠서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을 자주 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엄마는 매일 그 한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앉았던 의자, 내가 밥 먹던 시간, 내가 있던 세상을 엄마는 자기 혼자 앉아 상상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그건 식탁이 아니었다. 그건 시간이었고, 기다림이었고, 사랑이었다. 엄마는 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을까?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나는 엄마의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엄마는 평생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다는 걸. 나는 그걸 엄마가 떠난 후에야 알았다. 엄마가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갔고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던 듯 고요했다. 그런데 나는 그 고요함이 너무 낯설고 차가웠다. 엄마의 방문을 열기까지 30분이 걸렸다. 어릴 적 감기라도 걸리면 엄마는 문 앞까지 와서 살짝 열고 이불을 덮어주곤 하셨다. 그 문을 내가 직접 여는 건 처음이었다. 방 안은 놀랄 만큼 정리되어 있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접혀 있었고 옷장은 계절별로 고르게 정돈되어 있었다. 책상 위엔 낡은 라디오와 오래된 안경, 그리고 작은 성경책 하나. 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았다. 이곳에서 엄마는 매일 아침을 맞이하고 매일 혼자 점심을 드시고 매일 나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단 한 번도 이 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엄마를 보내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이 집안 곳곳에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걸 알았다. 거실로 나와 엄마가 매일 앉던 그 식탁 자리에 다시 앉았다. 식탁 밑엔 오래된 방석이 깔려 있었고 방석 끝자락에 반쯤 접힌 종이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걸 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무심히 뽑아들었는데 그건 생각보다 더 낡아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모서리는 몇 번이고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다. 펼쳐보니 메모였다. 된장찌개 끓이기. 된장 1숟갈, 마늘 다진 거 반 숟갈, 애호박 조금. 정우는 애호박 싫어하니까 조금만. 대신 두부 많이. 그 아래엔 연필로 연하게 적힌 글씨. 정우가 올지도 모르니까 오늘은 국을 짜지 않게. 나는 그 메모지를 붙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는 언제부터 이런 메모를 써왔을까? 왜 이걸 식탁 밑에 숨겨두었을까? 왜 한 번도 이런 메모지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엄마가 매일 나를 기다렸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너무 자주 잊었다. 너무 자주. 오늘은 바쁘다는 말로 넘겼고 너무 자주 다음 주에 갈게요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오지 않았다. 엄마는 혹시 그 다음 주를 기다리며 매일 이 자리에 앉았던 걸까? 그 메모지를 펴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애호박을 자르고 두부를 넉넉히 넣으며 내가 오는 날을 상상했던 걸까? 종이 뒤편에도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정우는 고등어 좋아함. 구울 땐 기름 살짝 둘러야 바삭. 하루에 한 번은 웃어야지. 정우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니까. 나는 거기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적어놓은 이 글들은 요리법이 아니라 그녀의 기다림이었고 사랑의 레시피였다. 나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그리고 엄마가 앉던 자리에 나도 앉아봤다. 그제야 알았다. 그 자리에 앉으면 창가 너머로 해가 지는 풍경이 보였고 TV는 잘 안 보이지만 주방과 현관 그리고 마당까지 한눈에 보였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혹시라도 내가 오는 소리를 들을까봐, 혹시라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놓칠까봐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내가 잊어도 엄마는 잊지 않았다. 내가 바빠도 엄마는 매일 시간을 냈다. 내가 모른 척해도 엄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 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 엄마의 메모대로 애호박은 조금만, 두부는 많이.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가 앉았던 자리에서 내가 밥을 먹었다. 뜨거운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나는 메모지를 가슴에 품었다. 엄마는 말없이도 많은 걸 알려주셨다. 그 한 장의 메모는 그 어떤 유산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였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장 맨 아래 서랍 안에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종이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마의 세상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메모는 달력처럼 날짜별로 나눠져 있었고 엄마는 매일 그 수첩에 짧은 글을 남기셨다. 3월 14일 정오 전화함. 목소리 좋음. 나도 괜히 웃음남. 4월 2일 오늘도 전화 없음. 괜찮다. 나는 괜찮다. 4월 5일 정오 전화함. 내 생일 기억했네. 고맙다. 나는 그 짧은 문장 하나하나에 숨이 막혔다. 그토록 짧은 통화 한 통이 엄마에게는 하루의 기쁨이자 의미였다는 사실이 너무 늦게 가슴에 와 닿았다. 그 수첩을 읽으며 나는 자꾸 눈을 비볐다. 너무 오래된 기억 같기도 하고 너무 낯선 기록 같기도 했다. 그중 한 페이지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된 날짜가 있었다. 5월 19일 정우가 웃었다. 그 웃음 내 귀에 아직 남아있음. 그날은 아마 내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오랜만에 전화했을 때일 것이다. 엄마, 어이구 정우야. 잘 있었냐? 어디야 지금? 공항이에요.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갑자기 고향 냄새가 나네요. 나는 그저 피곤한 와중에 건넨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엄마는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으셨던 거였다. 나는 몰랐다. 그렇게 평범한 통화 한 통이 엄마에겐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다는 걸. 집안에는 여전히 엄마가 쓰던 무선 전화기가 있었다. 버튼이 닳아 숫자가 지워졌고 수화기에는 테이프가 감겨 있었다. 수화기를 들어 귀에 대보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는 아마 그 전화기를 들고 매일같이 내 전화를 기다리셨던 걸까? 생각해보면 한 번도 내가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었다.
언제나 엄마 잘 계시죠? 이 짧은 문장을 말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 하지만 엄마는 그 전화 한 통을 달력에 표시하고 수첩에 적고 그날 하루를 더 따뜻하게 보내셨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나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다. 아침이면 전화기를 쳐다보게 된다. 벨이 울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엄마가 전화를 걸어올까 하는 착각을 한다. 사람은 떠났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남긴 기다림은 아직도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다. 몇 년 전 일이 떠올랐다. 출장을 마치고 겨우겨우 집에 들렀던 날. 나는 겨우 2시간 앉았다가 다시 나가려 했다. 엄마는 말없이 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다. 작은 접시에 포장김밥 2줄. 나는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그런데도 엄마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김밥을 잘라주셨다. 그날 나는 김밥 1줄을 먹으면서 전화가 와서 잠시 나갔고 그대로 택시를 타고 떠났다. 그때 엄마는 그걸 적어두셨다. 7월 9일 정우가 왔다. 김밥 1줄 먹음. 나가서 전화 받고 바로 감. 그래도 와줘서 고마웠다. 그래도라는 말이 그토록 아프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뭔가를 계속 미뤘다. 괜찮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이해하겠지. 엄마는 기다려줄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돼.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보았다. 오늘 정우가 전화했다. 웃음소리 듣고 나니까 밤이 안 무섭다. 나이 들수록 밤이 무서워지는데 오늘은 괜찮다. 나는 그 글을 보며 처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엄마는 하루를, 아니 어떤 날은 전부를 내 목소리 하나로 채우셨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엄마에게는 삶을 버틸 힘이었던 것이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최근 통화 목록을 열어봤다. 엄마. 그 이름 옆에 마지막 통화 기록은 3개월 전 214. 겨우 2분 14초. 그게 엄마와 나의 마지막 대화였다. 나는 울었다.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나는 안다. 전화 한 통. 그건 단지 통신수단이 아니라 엄마에게는 사랑의 확인이었다는 것을. 엄마가 전화기 옆에 놓아두었을 빨간색 연필. 표시되어 있던 날짜들. 그 조그마한 기쁨들이 이제 와서야 내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지금도 가끔 전화를 건다. 수화기 너머엔 아무도 없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엄마, 오늘은 나 괜찮았어요. 엄마 목소리도 듣고 싶네요. 어쩌면 엄마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벨소리를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른다. 엄마의 집 거실 벽에는 늘 달력이 걸려 있었다. 은행에서 받은 무료 달력 아랫부분엔 전화번호부가 인쇄되어 있고 윗부분엔 사계절 산수화가 그려진 그 평범한 달력. 그런데 엄마는 그 달력을 단지 날짜 확인용으로 쓰지 않으셨다. 그건 엄마만의 마음 기록장이었다. 엄마 방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나는 그 달력을 떼어냈다. 2024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의 달력.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나는 눈을 의심했다. 거기엔 숫자들 옆에 빨간색, 파란색 연필로 조용히 적힌 글자들이 있었다. 5일 정오 전화함. 웃음소리. 기뻤음. 12일 혼자 김치 꺼냄. 무거웠다. 17일 밤에 추워짐. 무릎 시림. 21일 정오 온다 했는데 안 옴. 이해함. 나는 숨이 막혀왔다. 그 날짜들 옆엔 기념일도 명절도 없었다. 오로지 엄마가 느낀 날들, 엄마가 혼자 보낸 날들만 조용히 슬프도록 담백하게 적혀 있었다.
어릴 적 나는 종종 달력을 찢어놓곤 했다. 숙제하기 싫을 때, 다음 날이 빨간 날이길 바랄 때, 아예 날짜를 넘겨버리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는 하루하루를 그 어떤 날도 흘려보내지 않으셨다. 그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존재의 증명이었다. 나는 그 달력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마치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다. 10월 1일 새로 산 옷 정호 주려고 보관. 안 맞을지도. 10월 5일 된장찌개 끓임. 정호 좋아하는 맛으로. 10월 8일 정호 전화 없음. 내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그 한 줄 한 줄이 엄마의 하루였고 엄마의 고독이었고 엄마의 사랑이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10월 1일을 짚었다. 정호 주려고 새 옷 준비라고 적힌 날. 정말 엄마는 그날 내게 줄 무언가를 준비하셨던 걸까? 나는 옷장을 열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서랍 깊은 곳에서 하늘색 와이셔츠 하나가 비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가슴이 저렸다. 그 옷은 내가 입던 사이즈보다 한 치수 작았다. 아마도 엄마는 내가 예전보다 마를 거라 짐작하셨던 모양이다. 그럴 리가 없는데 엄마. 나는 더 통통해졌어요. 이거 안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웃으며 울었다. 거실 구석, 달력 아래엔 볼펜이 끼워져 있었다. 검은색 볼펜, 끝이 닳고 눌려 있었다. 그 펜으로 엄마는 자신의 존재를, 그 하루하루의 의미를 세상에 알리고 계셨던 거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억하길 바란다. 그런데 엄마는 내가 내 삶에 존재했다는 걸, 나는 오늘도 여기 있었다는 걸 그저 달력에 적으며 살아오신 거였다. 나는 그 해의 모든 달력을 차례대로 넘겼다. 11월 9일 정오 온다함. 냉장고 정리함. 말린 고사리 꺼냄. 11월 10일 정오 안옴. 고사리 다시 냉동함. 괜찮음.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아프다고, 추웠다고 그 모든 감정들이 달력이라는 조용한 벽에 붙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달 12월 21일 이상하게 힘듦. 무릎도 아프고 손끝도 시림. 12월 24일 정우가 크리스마스에 온다 했다. 12월 25일 빨간색 볼펜. 정우 안 옴. 대신 준호 손자 영상통화. 웃겨줘서 고마움. 그리고 12월 30일 올해 달력도 이렇게 끝난다. 내년엔 안 적어도 될까? 그래도 내일은 꼭 적자. 12월 31일 마지막 글. 오늘도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멍하니 달력을 품에 안았다. 엄마는 살아있었다고 적으셨다. 그 말이 그렇게나 무겁고 그렇게나 따뜻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다. 나는 이제 매일 달력을 본다. 엄마처럼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볼 수 있을까? 누군가의 오늘을 기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이젠 매일 달력에 쓴다. 엄마 생각남. 엄마 그리움. 오늘도 나는 살아있다. 정호야, 밖에 비 온다. 우산 챙겨라잉. 엄마의 음성이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방 안은 조용했다. 창밖에선 빗소리만 또르르르 흘렀다. 그리고 그 빗소리 위로 겹쳐지는 듯한 상상이 들었다. 벌써 7시네. 뉴스 끝났겠구먼. 오늘은 김치 냉장고 닫을까 말까? 이거 내일 버려야 하는데. 엄마는 혼잣말을 많이 하셨다. 늘 TV 앞에 앉아 있거나 식탁에 앉아 계시며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는데 자꾸 중얼거리셨다. 나는 어릴 적 그게 귀찮았다. 엄마, 그거 나한테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혼잣말 좀 그만하세요. 엄마는 그럴 때면 잠깐 웃으셨다. 그래, 혼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웃음은 밝은 웃음이 아니었다. 비어있는 웃음.
텅 빈 공간을 향한 애써 밝히려는 위장된 미소였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나는 동네 슈퍼를 들렀다. 엄마가 자주 가셨던 곳. 아이고, 정호 씨. 고인. 참 안타깝지. 가게를 보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근데 참 조용한 분이셨죠. 말수가 많지는 않으셨어요. 내 평소에도 많이 그러셨어요. 낯가림도 있고. 근데 혼잣말은 참 많이 하셨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은요, 라면 하나 사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끓일 땐 정우가 좋아하는 계란 풀어야지. 그 말을 저한테 하신 줄 알고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냥 내가 내 귀에 들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숨을 삼켰다. 내 귀에 들으려고 하는 말. 엄마는 엄마 자신이 너무 조용한 게, 너무 외로운 게, 너무 무서웠던 거였다. 누구에게도 말 걸 수 없을 때, 누구도 안부를 묻지 않을 때, 그래서 스스로 말해야 했던 것이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혼잣말로라도 확인해야 했던 것이다. 나는 집에 돌아와 거실 구석에 놓인 TV를 켰다. 볼륨은 낮췄다. 엄마가 계시던 자리에 앉아봤다. 조용한 뉴스 앵커 목소리가 나왔다. 그 음성 사이사이 나는 상상했다. 정우는 요즘도 늦게 퇴근하나? 오늘은 전화 안 올라나? 준호는 지금쯤 학교 끝났겠지. 그건 나를 향한 질문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기 위한 엄마의 발버둥이었다. 엄마는 그저 누군가와 말하고 싶었던 거다. 한밤중 엄마의 핸드폰을 꺼내봤다. 통화 목록은 거의 없었지만 녹음된 메모가 몇 개 있었다. 파일을 재생했다. 계란이 없다. 내일은 두부 넣어서 찌개 해야지. 오늘 정우 전화 안 옴. 목소리 듣고 싶었는데 너무 티내면 싫어할까봐 말 안 함. 지금 저녁 9시 10분.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나는 그 메모를 들으며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그건 누구에게 전하려 한 메시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엄마는 사실 우리 모두가 외면한 세계 속에서 혼자 견디고 혼자 말을 걸고 혼자 자신을 지탱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혼잣말을 누군가를 향한 절규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저 습관인 줄 알았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엄마의 마지막 언어였다.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는 사람의 목소리. 혼자 살아가야 하는 노인의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는 작은 몸부림. 나는 다시 슈퍼로 향했다. 엄마가 자주 사셨던 라면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냄비에 물을 끓이고 달걀 하나를 풀고 엄마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 정우가 좋아하는 달걀은 흰자는 덜 익히고 노른자는 풀지 않기. 그리고 식탁에 혼자 앉았다. TV도 켜지 않고 음악도 틀지 않고 엄마가 앉았던 자리에 나 혼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나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하셨는지. 왜 그 조용한 공간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는지. 한 달 뒤 나는 달력에 처음으로 혼잣말을 적었다. 오늘도 말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혼잣말은 비어있는 집에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 엄마는 그 조용한 집 안에서 사라지지 않으려 끊임없이 혼잣말을 하셨던 것이다. 엄마의 장례가 끝난 뒤에도 나는 며칠 동안 엄마 집에 머물렀다. 정리할 것이 많았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차마 그 공간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냉장고 속에
아직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반찬, 싱크대 옆에 말라가는 고무장갑, 현관 옆에 가지런히 놓인 슬리퍼 두 켤레. 엄마는 그 공간에서 살아 있었고 그 흔적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방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은 조심스럽게 정리되어 있었고 메모지, 종이봉투, 오래된 송금표가 차례로 놓여 있었다. 그중 하나 노란 종이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병원 서류 정우 보지 말 것. 나는 순간 멈칫했다. 보지 말라고 쓴 엄마의 글씨가 마치 지금 나를 꾸짖는 듯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봉투를 열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으로서. 봉투 안엔 병원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동네 내과 진료비, 통증 클리닉 처방전, 관절주사 영수증, 그리고 대학병원 진료 예약표. 날짜는 꾸준했다. 1월, 2월, 3월, 4월. 엄마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고 계셨던 거였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사실조차 몰랐다. 진료과는 류마티스 내과, 정형외과, 그리고 신경과.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엄마가 만성 통증과 불면증, 그리고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중 눈에 띄는 건 미납 도장이 찍힌 종이들이었다. 처방받은 약국 명세서 아래 빨간 글씨로 약 수령 안됨이 적혀 있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는 진료를 받으셨지만 약을 받지 않으셨던 것이다. 왜 처방은 받으시고도 약을 받지 않으셨을까? 처방 전 역, 엄마의 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가 보였다. 이 약까지 받으면 이번 달 용돈 초과.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아질지도. 나는 말을 잃었다. 나는 매달 엄마께 30만 원씩 드리고 있었다. 그 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다. 혼자 사시니 큰 돈이 필요 없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 엄마는 병원비, 약값, 관리비, 생활비를 그 안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계셨다. 그리고 결국 몸 아픈 건 뒤로 밀어두셨다. 자신의 통증보다 아들에게 폐 끼치지 않는 것을 더 우선하셨던 것이다. 나는 약국에 전화를 걸어봤다. 처방전 날짜를 말하고 확인해달라고 했다. 약사는 조심스럽게 답했다. 아, 그분 자주 오셨어요. 그런데도 꼭 이건 안 받아도 된다면서 3가지 중 1가지 정도만 받아가시곤 했죠. 나는 묻지 못했다. 그때 왜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걸 왜 나 몰래 감추셨냐고 묻지 못했다. 왜냐면 그건 나에게 묻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알았어야 했다. 내가 물었어야 했다. 책상 아래 작게 접힌 영수증들 중 하나는 접힌 채로 종이 클립에 끼워져 있었다. 그 종이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값 아끼면 준호 용돈 더 줄 수 있음. 애가 과외 시작했다는데 과일도 좀 사줘야지. 그 글을 보는 순간 나는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는 자신의 통증을 줄이는 대신 손자의 학원을 걱정하고 계셨다. 그건 엄마만의 방식이었다. 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저 주는 것만으로 사랑을 전하는 방식. 나는 집에 돌아와 처방전 목록을 하나하나 검색해봤다. 진통제, 수면유도제, 혈압약, 우울증 완화제. 이 중 3가지는 꾸준히 복용해야만 증상이 나빠지지 않는 약들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그중 단 2가지 약만을 선택했고 나머지는 포기하셨다. 엄마의 고통은 의사가 아닌 자신의 침묵이 키운 고통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엄마의 말이 생각났다. 정호야, 넌 그냥 너만 아프지 마라. 나는 괜찮다.
그때는 그냥 엄마 특유의 말버릇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안다.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괜찮다는 말은 나는 안 괜찮지만 너를 위해 참는다는 뜻이었다. 장례 마지막 날 나는 엄마 손을 잡으며 약속했었다. 엄마, 나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는 지금도 엄마의 서랍에 있는 미지금 약감 영수증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 그건 엄마가 남긴 가장 슬픈 유산이었다. 엄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날 나는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땐 몰랐다. 그게 마지막이라는 걸.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엄마는 이상했다. 아니, 다정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다. 퇴근하자마자 전화를 걸었다. 사실 그날은 내가 먼저 전화했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에게 소홀했던 나였는데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엄마가 생각났던 날이었다. 엄마, 뭐해요? 어이구 정호야. 웬일이냐, 이 시간에? 그냥 갑자기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 말에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웃으셨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작은 숨소리, 숨겨진 눈물 소리 같은 침묵. 왜 웃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먼저 전화하니까 괜히 기분이 이상하네. 그날의 통화는 17분 43초. 엄마와 통화한 시간 중 가장 길었다. 평소엔 3분이면 끝나던 통화.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단답형 대답들로만 채워지던 전화가 그날은 왜 그리 길게 이어졌는지 엄마는 그날 참 많은 이야기를 꺼내셨다. 아까 마트 다녀왔는데 내가 좋아하던 소세지 아직 팔더라. 이번 겨울은 작년보다 춥대. 난방 틀었냐? 준호 사진 봤다. 너 어릴 때 진짜 똑같이 생겼어. 나는 요즘 TV도 잘 안 봐. 뉴스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나는 그 이야기들이 그냥 소소하다고만 느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마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날 통화의 마지막 1분,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호야, 응? 넌 잘 살고 있어. 정말 잘 살고 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왜요? 갑자기 무슨 유언처럼 말해요. 그 말에 엄마는 대답 대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렇게 덧붙이셨다. 그냥, 그래도 참 고마웠다. 인생이.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인생이 고마웠다. 무슨 뜻일까? 엄마가 힘들었던 세월을 감사히 여긴다는 건가? 아니면 이제는 정리해도 괜찮겠다고 마음먹으신 건가? 며칠 뒤 엄마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다.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간병인은 말했다. 어제 밤까지도 전화기를 붙잡고 계셨어요. 뭔가 계속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고마웠다. 그래도 괜찮았어. 그렇게 나는 주저앉았다. 엄마는 그 마지막 통화에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계셨던 거였다. 내게 전한 짧은 말 속에 그 긴 세월, 그 고독한 하루하루, 그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였다. 장례를 마친 후 엄마 핸드폰을 열었다. 최근 통화 목록 첫 번째엔 내 이름이 있었다. 정호 1743. 그 옆에 하트 표시가 있었다. 엄마가 혼자 그 통화를 저장해 두셨던 것이다. 그리고 메모 앱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정우가 먼저 전화함. 웃음소리 들으니까 더는 무섭지 않다. 이젠 괜찮다. 사람은
누군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에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이 담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엄마의 마지막 말. 넌 잘 살고 있어. 그건 칭찬이 아니라 허락이었다. 이제는 너라도 마음 편히 살길 바란다. 엄마는 자신의 아픔을 단 한 번도 내게 짐지우지 않았고 마지막 인사조차 내가 가슴 아프지 않도록 가장 따뜻한 말로 감싸주셨다. 그날 이후 나는 매년 3월 21일이 되면 혼자 산책을 나간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물론 그 전화는 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이렇게 중얼거린다. 엄마, 나도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아직도 엄마의 집을 비우지 못했다. 그곳에만 가면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세탁기에 마지막으로 돌렸던 수건의 냄새, 욕실 거울에 남은 손자국, 냉장고 문에 붙은 나와 준호의 사진. 모든 게 그대로였다. 마치 엄마가 잠시 외출이라도 나간 것처럼. 어느 날 옷장을 정리하다가 장롱 맨 윗칸 두툼한 겨울 이불 아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우에게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 문장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봉투 안에는 노란색 줄이 있는 편지지 2장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다. 나는 이불 위에 조용히 앉아 한 글자 한 글자 숨죽이며 읽어나갔다. 엄마가 남긴 편지. 정우야, 이 편지를 내가 언제 읽을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세상에 없을 때일지도 모르지.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라도 말할 수 있어서 나는 참 다행이다. 나는 평생 너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믿었고 보여주지 않아도 느껴주길 바랐지. 그런데 엄마가 어리석었나 봐.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다. 사실은 말이야, 엄마 많이 아팠다. 무릎은 늘 욱신거렸고 손가락은 잘 굽혀지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병원 다녀온 날이면 꼭 된장찌개는 끓였어. 혹시라도 내가 불쑥 올까봐. 약값이 부담돼서 밥만 받아온 날도 많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너랑 통화하고 나면 이상하게 아픈 게 줄어들었거든. 정우야, 엄마는 내가 참 자랑스러웠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 엄마는 너한테 해준 게 없는데 넌 혼자서도 참 잘 살아줬구나 싶어서 가끔은 내가 조금만 더 내 옆에 있었으면 했지만 그 욕심내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았어. 그래서 매일 혼잣말했지. 괜찮다. 정우는 바쁜 거야. 나도 한때는 그랬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안 괜찮았어.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 내가 내 이름 불러주는 목소리가 살아가는 힘이었어. 정우야, 엄마가 떠난 뒤에도 너무 자책하지 말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그냥 내 삶을 살아. 엄마는 내가 밥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가끔 준호랑 웃는 모습 보면 그걸로 충분해. 그리고 혹시 내가 힘들어질 땐 엄마를 한 번만 생각해줘. 너의 이름을 처음 불렀을 때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어. 너는 내 인생의 이유였어. 내가 살아있던 가장 큰 이유. 그러니 제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줘. 언제나 내 편이었던 엄마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이불 위에서 울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그 편지 속엔 엄마의 외로움이, 엄마의 슬픔이,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토록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많은 것을 품고 계셨을까? 사랑한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직접 하시지 못했지만 그 모든 말이 이 짧은 편지 속에 함축되어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 엄마가 남긴 편지를 베개 속에 넣어두었다. 매일 잠들기 전 가끔 꺼내 읽는다. 그리고 매번 같은 곳에서 멈춘다. 너는 내 인생의 이유였어. 그 문장을 입술로 따라 읽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고이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우리는 너무 늦게 알게 된다. 누군가의 침묵이 어쩌면 가장 큰 외침이었고 말 한마디 없는 편지가 가장 깊은 고백이었다는 걸. 그 후 나는 아내에게 조금 더 다정해졌고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됐다. 엄마가 말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나는 대신 말하려고 한다. 그게 엄마가 내게 남긴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었으니까. 엄마가 떠난 지 40일째 되는 날, 이상하게 그날따라 더 허전하고 그 빈집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엄마가 계시던 집을 정리하던 중이었다. 주방 수납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수건을 접어넣고 냉장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나는 순간 흠칫 놀랐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엄마의 장례 이후로는 더더욱 망설이다 문을 열었을 때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말쑥한 셔츠에 검은 점퍼, 양손엔 과일 상자 하나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혹시 고 정영자 어르신 댁이 맞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 남자는 잠시 눈을 떨구었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정영자 어르신께 생명을 빚진 사람입니다. 나는 당황스러웠다. 엄마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민석 씨는 거실에 들어서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10년 전 제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죽고 싶던 날이었어요. 학교도 그만두고 집도 나와 막무가내로 떠돌던 날들. 그는 말끝을 맺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있던 저에게 어르신이 다가오셨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그날 어르신은 우산을 씌워주시고 말없이 김밥 한 줄을 건네주셨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사람답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 후 어머니를 수소문해 찾아갔다고 했다. 어르신은 저를 몇 번 더 집으로 불러 밥을 차려주셨어요. 말도 별로 안 하셨지만 항상 따뜻한 밥이 있었고 그냥 살아있으라고 하셨어요.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으셨다.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데려온 적도 없었다. 전 그 후 정신 차리고 공부해서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르신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김밥 한 줄을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과일 상자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장례식엔 못 왔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래도 어르신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그 상자를 받아들며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 무게가 과일의 무게인지 눈물의 무게인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민석 씨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건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주신 편지입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두 번째 생일을 주신 분이 마지막 말이에요.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엔 단정한 글씨의 노트 한 장이 있었다. 민서가, 사람은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근데 다시 일어서는 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걸 믿었고 그래서 널 믿었단다. 내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그거면 나는 충분하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토록 큰 사랑을 엄마는 말없이 해오셨다. 엄마는 아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방식으로 세상과 사랑을 나누셨다. 집 앞 고양이에게 항상 밥을 챙겨주시던 이유도, 매달 익명의 기부금을 보내셨던 것도, 그리고 세상에 살아도 되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남기고 싶었던 것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엄마의 인생은 작고 조용했지만 누군가에겐 전부였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쓰시던 식탁에 앉았다. 김밥 한 줄,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편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엄마의 목소리를 이제는 들을 수 없지만 나는 확신한다. 엄마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삶의 작은 우산이 되어 계실 거라고.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가 준 사랑은 지금도 살아있다. 그 사랑이 나를, 민석 씨를,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정호야, 너 누구냐? 엄마가 처음 내 이름을 잊었던 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은 겨울이 끝나가던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에 휴가를 내고 엄마 집에 들른 날, 현관문을 열고 엄마하고 불렀을 때 엄마는 나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는 늘 그랬던 것처럼 따뜻했지만 이상했다. 그 웃음 속에 반가움 대신 어디선가 낯설미 스며 있었다. 엄마, 나야. 정호. 엄마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다. 정호? 그 이름을 따라 부르며 한쪽 눈썹을 찌푸리던 엄마는 마치 잊어버린 비밀번호를 되뇌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정호, 정호.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내 얼굴은 낯익은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 어딘가가 찢어지는 느낌. 아무리 꾹 참고 있어도 울음이 안으로부터 치고 올라왔다. 엄마는 내가 처음 이 세상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었다. 그 이름으로 나를 안아주고 그 이름으로 매일 밤 기도를 하셨을 그 엄마가 이제는 그 이름을 잊어버렸다. 나는 그날 밤 엄마의 방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책장 위엔 정호 첫돌 사진이라고 적힌 액자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 사진 속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작고 여윈 손으로 나를 꽉 안고 있던 그 모습, 그 손이 이젠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니. 며칠 뒤 병원을 찾았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치매가 꽤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사람의 이름도 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건 정호 씨를 보면 항상 웃으신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름은 잊어도 감정은 남습니다. 뇌는 정보를 잊지만 마음은, 사랑은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 말은 나에게 큰 위로이자 또 다른 슬픔이었다. 엄마는 이름을 잊었다. 하지만 나를 보면 웃었다. 그 웃음 안에 나는 널 모른다는 침묵이 있었고, 동시에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했다는 흔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엄마 집을 찾았다. 엄마는 날 볼 때마다 웃었고, 그러다 어느 날은 이렇게 물으셨다. 근데 넌 참 낯익다. 이상하게 보면 따뜻해. 나는 울컥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야. 정우야. 그러자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다 조용히 말했다. 정우. 그 이름 참 좋다. 그리고 며칠 뒤 엄마가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식을 잃기 전 엄마는 병실 침대에서 손끝으로 무언가를 자꾸 쓰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간호사가 메모지를 내밀었다. 그 종이 위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 정호. 나는 그 글씨를 보고 숨이 멎을 뻔했다. 떨어지는 의식 속에서도 흐려진 기억 속에서도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켜낸 이름. 그건 자신의 이름도 아니고 세상의 누구도 아닌 단 하나 내 이름이었다. 장례식 후 나는 그 메모지를 지갑에 넣었다. 지금도 꺼내볼 때마다 마음이 저릿하다. 사람은 언젠가 기억을 잃는다. 하지만 사랑은 끝까지 남는다. 엄마는 나를 잊은 게 아니라 자신이 잊혀질 걸 두려워하셨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을 붙잡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나는 매년 엄마 생신날이면 자신의 이름 대신 정호라고 적힌 작은 종이를 엄마 사진 옆에 놓아둔다. 그건 내가 기억하는 엄마의 방식이고 엄마가 남긴 가장 깊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엄마가 떠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매일 엄마가 살던 집을 들렀다. 정리하지 못한 물건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식탁 위엔 아직도 엄마가 앉던 자리에 방석이 남아 있었다. 햇살이 들면 그 자리만 환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빛이 엄마의 온기를 꼭 다시 불러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매번 그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엄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누구를 기다리셨을까? 사실 그 자리에서 매일 밥을 먹던 사람은 없었다. 엄마는 혼자 앉아 늘 그 반대편 자리에 내 밥상을 놓으셨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지만 엄마는 그것만큼은 놓지 않으셨다. 그 사실을 나는 엄마가 떠난 후에야 알게 되었다. 냄비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일 때면 엄마가 늘 흘리듯 말하던 멘트가 떠올랐다. 정우 올지 모르니 좀 넉넉히 끓여야지. 그 말은 언제나 예고 없이 나왔고 나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말았다. 오늘도 안 올 텐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엄마는 국자를 한 번 더 휘저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요리의 과정이 아니라 기다림의 표현이었다. 엄마는 음식으로 말을 하셨고 밥상으로 사랑을 나누셨다. 엄마가 떠난 후 나는 결심했다. 그 식탁에 다시 밥을 차리기로. 엄마가 남긴 그 자리에 내가 밥을 차리기로. 처음엔 된장찌개 하나로 시작했다. 엄마 메모에 적힌 대로 애호박은 조금만, 두부는 많이, 마늘 반 스푼, 대파 약간. 솥에 국물이 끓어오를 때마다 나는 엄마가 옆에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간 좀 봐봐라잉. 된장은 짜면 안 먹는다잉. 그 목소리는 분명히 없었지만 나는 들을 수 있었다. 엄마의 말은 언제나 습관처럼 내 옆에 남아 있었다. 그날도 그랬다. 밥상을 차리고 2개의 그릇을 놓았다. 하나는 내 앞에, 하나는 엄마 자리에. 그 자리에 밥을 놓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오늘도 같이 먹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혼자 국을 떠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눈물이 같이 흘렀다. 같이 먹는다는 건 같은 시간을 나눈다는 뜻이었다. 엄마는 이제 없지만
그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엄마와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하루는 아내와 아들이 함께 왔다. 아내는 물끄러미 식탁을 바라보다 그 빈자리 앞에 앉았다. 여기 어머니 자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랑 밥 먹고 싶어요. 나는 순간 울컥했다. 그래,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할머니랑 밥 먹자. 그날은 유독 밥이 맛있었다. 그건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기억의 차이였다. 엄마가 남긴 건 거창한 유산도 귀중품도 아니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나는 엄마를 기억하게 되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엄마의 사랑을 잊지 않는 방식이 되었다. 엄마는 이제 없지만 그 자리만은 아직 비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비워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종종 그 자리에 노란 국화 한 송이를 올려둔다. 그 꽃은 말을 하지 않지만 엄마의 온기처럼 식탁을 밝힌다. 누군가 말한다. 그래봤자 그냥 자리 하나일 뿐이잖아요. 나는 말한다. 아니요. 이 자리는 엄마가 마지막까지 남긴 사랑이에요. 시간은 흐르고 사람은 떠나고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사랑은 그 자리에 남는다.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건 함께 살아간다는 증거다. 오늘도 나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두 그릇을 놓는다. 그리고 말한다. 엄마, 오늘도 같이 먹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말없이 밥상을 차려주던 엄마가 계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던 사랑, 오늘만큼은 말로 꺼내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오늘도 같이 밥 먹어요.